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본 후쿠오카현의 니시구라는 지역의 어느 대학교 근처 도로입니다. 1979년 5월 9일 늦은 새벽,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급히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데요. 처음엔 술에 취해 쓰러져 자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깨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돼요. 사망한 남성의 배엔 큰 타이어 자국이 나 있었고 심장 파열로 즉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몸에 남은 타이어 자국을 봤을 때 술에 취해서 길 위에 누워있다가 뺑소니 당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운전자가 어두워서 미처 못 보고 밟고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술을 마신 상태긴 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경찰은 술에 취해 길에서 자는 사람을 운전자가 어두운 시간에 보지 못하고 밟고 지나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사고사로 종결하려고 했습니다. 운전자에게 고의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처 없이 도망쳤기 때문에 분명히 밟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뺑소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현장에 있던 베테랑 형사 한 명은 의견이 달라요. 이게 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일어난 살인사건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형사는 어떤 걸 보고 혼자만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던 걸까요? 만약 고의에 의한 사건이라면 범인은 누구이며 왜 이런 사건을 벌였는지 이 형사의 말을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장에 같이 있던 다른 동료들은 이 형사의 생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형사는 현장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범죄의 정황들이 보인다고 분명히 말해요. 대체 어떤 점이 그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 도로 주행 중인 차의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몸의 앞뒤로 바퀴 자국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처음 충격에서 몸이 튕겨져 나가는데 이때 차가 멈추지 않고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나간다면 튕겨져 나간 사람과 다시 한번 충돌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퀴 자국은 두 개가 나야 하지만 이 시신은 몸통 앞에만 타이어 자국이 있고 이것은 결국 억지로 피해자를 도로 위에 고정해 두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일어나기는 아주 어려운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해자 몸에 난 자국 외에도 수상한 점 하나는 더 있는데요. 피해자 근처에 떨어져 있던 엔진 오일이었습니다. 이것도 수상하다는 거예요. 차가 움직이려면 기종에 따라 휘발유나 LPG 가스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 외에도 엔진 오일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엔진 오일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주행이 불가능하죠. 엔진 오일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냐면 먼저 우리가 차를 움직이기 위해선 시동부터 걸어야 됩니다. 시동을 걸면 차는 바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엔진에서 피스톤 운동을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속력을 내야 할수록 더 많은 운동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엔진은 더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부품도 빨리 닳게 되는 거예요. 수명이 빠르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품의 손상을 최대한 막아주는 역할을 엔진 오일이 하는 겁니다. 엔진에서는 열도 발생하죠. 이때 엔진 오일은 내부를 순환하면서 열을 흡수하고 과열을 방지합니다. 적당한 내부 온도를 지켜주는 거예요. 물론 없어도 차가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라는 건 일회용품이 아니라 오래 쓰기 위해서 엔진 오일이 필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 떨어진 이 엔진 오일은 사건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는 겁니다. 형사는 이 현장의 엔진 오일 자국이 평소 차가 주행하면서 떨어진 것과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엔진 오일이 떨어진다면 속력에 의해 엔진 오일이 지면으로 떨어졌다가 튄다는 거죠. 속도에 맞춰서 그것도 일정 간격으로 튀어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흔적일 텐데 피해자 시신 발견 현장에선 이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엔진 오일은 같은 자리에 고여있듯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는 현장에 오래 멈춰 있다가 아주 느린 속도로 피해자를 치고 가면서 생긴 현장이라는 겁니다. 형사는 현장에서 이런 점들을 수상하게 봤고 단순 뺑소니가 아니라 계획 범죄에 피해자가 희생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피해자 몸에 생긴 타이어 자국은 덤프 트럭이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러면 느린 속도라 해도 피해자를 밟고 지나갈 경우 사망하기에 충분해 보이는 무게예요. 이러면 엔진 오일이 한자리에 고일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는 정황도 납득이 되는 거죠.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다면 덤프 트럭이 밟고 지나가는 순간 비명 소리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 현장 주변에선 특별히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목격자가 없었거든요. 이런 걸 볼 때 범인은 아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를 범인이 노렸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현장 조사에서 피해자의 유류품으로 보이는 수평기가 발견됐어요. 수평기는 바닥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측량 도구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건축이나 토목 관련 업종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있고 덤프 트럭에 의한 사망을 봤을 때 연관되죠. 업계 종사자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찰은 현장 단서와 유류품, 피해자의 시신으로 신원을 파악했어요. 피해자는 37살의 가토 슈지라는 남성으로 확인됐는데요. 현장 근처 토목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뒤에 나올 용의자 이름도 모두 가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0년대 사건이라 자료가 많이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피해자와 용의자가 가명을 쓰고 있는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 상태로 사건은 알려져 있습니다. 자, 피해자인 가토 슈지의 아버지가 토목회사 사장인 모리타가라는 사람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빠의 소개로 취직했던 겁니다. 가토 슈지는 성실했고 밝은 성격이에요. 회사 내 평판도 좋았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가토는 술만 마시면 주사가 아주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면 집에 돌아갈 때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여러 번 곤란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가토가 사망 당시 만취 상태였던 걸 감안해서 전날 회식이나 술자리가 있었는지 회사 직원들이나 사장, 주변인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가토의 회사 사장이 꽤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가토가 사망하기 전날 같이 술자리에 있었고 술에 빨리 취한 가토는 먼저 집에 돌아가야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돌려보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자기는 남아있는 사람들과 술을 더 마셨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가토가 길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했어요. 사장 외에 다른 사람들이 가토의 마지막 행적을 알고 있었는지도 물어봤지만 크게 얻어낼 만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있던 사장에게 알리바이가 있었고 용의자로 지목할 만한 사람도 딱히 보이지 않아요. 유력 용의자 하나 지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수사 방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수평기는 피해자가 가지고 다니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가토는 회사에 있을 때만 이 물건을 소지했고 퇴근하면 사무실에 두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발견된 이 수평기는 대체 누구 것이냐는 거죠. 이 수평기가 범인을 가리킬 중요 단서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경찰은 바로 수평기의 판매 경로를 조사해 봅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실마리가 될 중요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다른 토목공사 사장이었는데 찾아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구매자는 이 물건을 가지고 다니다가 주변의 동종업계 사장인 다카이라는 사람에게 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엔 다카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봤어요. 이 수평기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최근에 다른 사람에게 빌린 건 사실이지만 일하다 보니 사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는지 도둑 맞았는지도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다카이라는 사람의 진술은 어딘가 애매해 보이죠. 그래서 경찰이 수상하게 보고 있던 중에 다카이 회사에 마침 대형 덤프 트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덤프 트럭에서도 엔진 오일이 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 흔적은 사건 현장에 떨어진 엔진 오일의 모양과 아주 비슷했다는 겁니다. 이제 확인해 볼 사실은 타이어 자국이죠. 경찰은 해당 덤프 트럭의 타이어가 사망한 가토의 몸에 남은 자국과 일치하는지 비교해 봅니다. 같은 타이어예요. 여기에 최근 다카이는 은행에 1,500만 엔의 빚을 져 재정난이 있었다는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카이라는 사람이 가토의 사망과 가장 관련이 깊어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다카이와 가토 사이에 접점이 없다는 거죠.
둘이 만난 적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카이가 새벽 늦게 덤프트럭을 몰고 집에 가던 중 우연히 가토를 치고 뺑소니를 낸 뒤 도망쳤거나 누군가 다카이 몰래 덤프트럭을 훔쳐서 이 사건을 저지르고 제자리에 가져다 놨다고 봐야 할 겁니다. 수사 내용상 현재 가장 유력한 건 다카이지만 경찰은 혹시 모를 더 많은 가능성을 조사해봤어요. 사망한 가토에겐 엄청난 금액의 생명보험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도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가입된 보험들이에요. 그래서 사고로 사망할 경우 8천만 엔의 돈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 수령자가 문제됩니다. 가족이 아니라 이 사람의 회사 사장인 모리타라는 거죠. 경찰은 알리바이가 있다고 생각했던 모리타 사장을 다시 수사합니다. 그랬더니 모리타 사장과 다카이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정황이 드러났어요. 다카이는 회사를 열기 전 모리타 밑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모리타는 과소비가 심했는데요. 돈이 필요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막 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500만 엔의 빚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 중 지인의 노후 자금 600만 엔도 빌렸지만 갚지 않는 중이었고 다카이도 집안 사정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빚을 지고 있었죠. 모리타와 다카이는 그러니까 전부 거액의 빚이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하는 일만으로는 갚기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계획했다는 의심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경찰은 모리타와 다카이를 용의자로 지목하면서 1979년 9월에 체포합니다. 이들은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눈치채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찰의 추적을 피해가지 못했고요. 사건이 일어난 후쿠오카 지역을 벗어나기도 전에 검거됐어요. 정황은 전부 충분하죠.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의자들의 자백을 이끌어내야만 했던 거죠. 경찰은 취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모리타가 사건의 모든 내막을 전부 자백합니다. 경찰의 추측대로 이들은 감당 안 되는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었고 평소 시키는 대로 일을 잘 하지만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가토에게 접근합니다. 일하다 보면 다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미리 생명보험을 들어두라고 설득한 거예요. 가토가 시키는 대로 하자 모리타는 범행 당일 술자리를 만듭니다. 가토가 생각대로 취했어요. 그래서 다카이를 시켜 사건 현장인 도로에 눕힌 겁니다. 그리고 다카이가 덤프트럭을 천천히 움직여 가토를 밟고 지나간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은 보험금을 이용한 살인사건처럼 보이죠. 그런데 모리타를 조사해 볼수록 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사건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범인 잡았고 자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리타라는 사람은 할 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던 걸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리타가 지인에게서 빌렸다는 노후 자금 600만 엔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도가 복잡한데요. 여기서 새로 등장하는 모리타의 지인은 하마다 타케시라는 사람이에요. 하마다 타케시라는 사람은 평소 주변 평판이 좋지 않은 남성이었고 여러 번 감옥을 갔다 온 전과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막 나오자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토모코라는 여성을 만났고 동거를 시작했어요. 이때 A라는 여성으로부터 600만 엔을 맡아주게 됐었습니다. 왜 돈을 맡겼는지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요한 건 하마다가 A의 허락 없이 모리타에게 그 돈을 빌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돌려받지 못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 A는 화가 나서 폭력배를 동원했고 하마다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했죠. 하마다는 모리타를 찾아가 돈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모리타는 이제 줄 돈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마다는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모리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누군가의 생명보험금을 받아내자는 거죠. 모리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토가 떠올랐습니다. 서로 돈이 필요했던 사람은 가토의 생명보험금을 목표로 공범이 되기로 했죠. 600만 엔 외에도 많은 빚을 지고 있던 모리타는 예전에 자기 밑에서 일했던 다카이라는 사람도 끌어들여요. 그리고 가토에게 일이 위험하니 사고를 대비해 생명보험을 들게 합니다. 준비가 다 끝나자 일주일 뒤 모리타는 가토를 데리고 아는 사람을 소개해준다며 하마다의 집을 가 술을 마셨어요.
여기서 평소 술버릇처럼 가토가 취했고 정신을 잃자 도로에 끌고 나갑니다. 여기서 모리타는요, 가토를 불러낸 사람이죠. 그러니까 현장에 없어야 됐어요. 가짜 알리바이를 위해 하마다 집에 남아 있었고 사건을 저지른 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다카이였던 겁니다. 이때 다카이가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평소 들고 다니던 수평계를 현장에 흘린 거죠. 하지만 예리한 형사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었고 수평계를 범인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로 활용해 사건을 해결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여기가 가토 사망 사건의 전말인데요. 범행 잡았고 자백 나왔어요. 모든 전말, 관계도 다 드러났죠. 재판에서 입증도 될 겁니다. 사건은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모리타의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서 이 사건의 수사가 연장돼 버립니다. 모리타를 이용해 가토의 생명보험금을 받아내려고 했던 건 하마다의 생각이죠. 어떻게 이 사람은 그 순간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냈던 걸까요? 모리타의 말을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마다는 예전부터 동거녀인 토모코와 비슷한 범행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초범이 아니었어요. 하마다는 감옥에 갔다 온 뒤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졌고 아이 둘을 키우는 토모코 혼자 살림을 꾸리기는 또 어려웠습니다. 돈 벌 방법을 찾던 중 생명보험금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고요. 이걸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러 갔던 거죠. 이들은 가족을 대상으로 범행을 해왔습니다. 하마드는 가토 사건을 저지르기 전부터 토모코의 딸인 유미코에게 1,000만엔의 생명보험금을 들게 한 뒤 모리타에게 범행을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리타는 어린아이에게 그럴 순 없다며 거절했어요. 그러자 범행 대상을 가토로 바꿨던 겁니다. 이미 하마다는 돈을 위해 의붓자식과 동거녀의 친척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었어요. 가토가 사망하기 1년 전인 1978년 3월 24일 토모코의 친척인 리에가 욕실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데요. 이때 리에의 생명보험금으로 150만 엔이 나왔습니다. 이 돈은 토모코가 받아요. 그리고 같은 해 7월 1일 토모코의 아들인 타카시가 농수로에서 질식사한 채 발견됩니다. 조사해보니 바지 주머니에서 아이 바지에서 신나가 든 비닐봉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어린 아들인 타카시가 신나를 흡입하다 환각 상태가 됐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걸어가던 중 농수로에 빠져 사망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었거든요. 자기 자식이 신나를 마시고 죽었는데도 엄마인 토모코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타카시에겐 1,000만엔의 생명보험금이 가입돼 있었고요. 이 두 사건은 사고사로 분류됐습니다. 완전 범죄로 넘어갈 뻔했죠. 하지만 가토 사건이 벌어지면서 모리타의 진술로 하마다와 토모코의 다른 범죄 정황을 듣게 됐고 취조를 통해 이들이 상습적으로 사망보험을 받기 위해 가족들을 살해해왔다는 사실까지 밝혀내게 됐던 거죠. 심지어 토모코는 하마다와 만나기 전 남편이 병으로 사망하자 생명보험금으로 1,700만 엔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모두 도박으로 날렸고요.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마다를 만난 거예요. 결국 이들의 동거는 주변 사람들의 사망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범이자 모든 범행을 계획했던 하마다예요. 모든 내막이 드러났는데도 자기 잘못을 이 사람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거녀인 토모코가 멍청해서 이를 모두 망쳐놨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 굉장히 놀라게 했죠. 하마다의 범행에 가담한 토모코, 모리타, 다카이는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토모코가 간경화로 1980년에 사망해요. 그래서 남은 세 사람만 재판을 받았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1982년 3월 29일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하마다에게 사형, 모리타와 다카이에게 15년과 13년형을 내렸어요. 하마다는 이 판결에 항소합니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사형이 확정됐죠. 사건은 이렇게 끝납니다. 보통 일본에서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범행이 입증된 이상 사형이 내려지면요 10년 내로 집행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하마다는 형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하마다는 노인이 될 때까지 사형수로 살았고 2017년 6월 26일 후쿠오카 구치소에서 90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결국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죠. 모리타와 다카이는 형을 다 살고 출소했지만 그 뒤로 어떻게 사는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특히 이 하마다가
구치소에 있는 동안 자기는 아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이미 여러 범죄로 전과가 있었고 가토 사건은 직접 죄를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인 자백을 했기 때문에 N자이일 가능성도 낮은 거죠. 이번 사건은 잘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범인들의 이름이나 나이가 불분명해요. 기사를 찾기가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다가 사실 후쿠오카에는 비슷한 형태의 보험금 살인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번 사건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기도 하죠. 소개를 잠깐 하자면 간호사 4명이 모였습니다. 보험금을 노렸어요, 이들이.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사건 이름은 쿠르메 간호사 연속 보험 살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소개한 적 있어요. 위에 링크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거 누르시면은 바로 해당 사건으로 이동돼요. 간호사들이 사건을 계획했다는 점에서 그 당시 일본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고 이들의 관계도 친구 사이이지만 표면적이에요. 겉으로만 그렇고요. 실제로는 좀 더 특수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고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좀 유명합니다. 지금 영상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1979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벌어진 보험금 연쇄 사망 사건이었습니다.